캐서린 노박은 2008년 12월 중순 뉴욕 네로우즈버그 자택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약 4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2012년 4월 제보자에 의해 경찰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서린과 남편 폴은 뉴욕시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의 한적한 네로우즈버그 타운의 저렴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폴이 퀸즈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 그곳에서 보냈고, 그동안 그녀는 어린 두 자녀를 키워냈는데요. 캐서린이 사망한 2008년 12월 13일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기온은 섭씨 20도까지 떨어졌고 칼을 베는 듯한 바람과 눈이 날렸죠. 동이 트기 전 이웃 한 명이 길 건너편 부부의 집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관들은 굴착기를 이용해 얼어붙은 재를 파헤쳤고 지하실에 도달합니다. 그곳에는 캐서린이 팔을 뻗은 채 바닥에 누워 폼페이 희생자처럼 그 자리에서 타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겨우 41살이었죠. 근처에는 반려견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우즈버그 사람들은 남편 폴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젊은 여자 때문에 그녀를 떠났고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으며 집에 있었을 때는 반려견을 케이지에 넣어둔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두 아이는 160km도 넘게 떨어진 롱 아일랜드에 있는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캐서린의 폐에서 검출된 일산화탄소 농도는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이 되기에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녀는 화재 잔해가 가슴에 짓눌려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화재 수사관들은 캐서린의 사망 원인을 의심스럽게 여겼지만 증거가 없었는데요. 화재 발생 10일 후 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통과했고 몇 달 후 약 8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캐서린이 범죄의 희생자였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였죠. 캐서린은 넷째이자 막내였습니다. 메리마운트 맨하튼 대학에서 회계와 부업을 병행하며 학업을 마친 그녀는 준 전문 자원봉사자가 됩니다. 운동장 청소, 교회 봉사, 헌혈 운동 등을 돕는 그녀는 지역 사람들에게 늘 믿음직한 존재였는데요. 19살 그녀는 리즈우드 자원봉사 구급대에 취직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구급차에 몇 번 탑승하였지만 힘이 세지 않았고 결국 공인 응급구조사가 되었는데요. 공인 응급구조사는 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생명을 구하는 초기 치료 및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응급구조사 마이클과 결혼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응급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캐서린은 구급대원으로서의 생활은 즐겼지만 스릴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고 이후 여러 사람들과의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1996년 여름 캐서린은 구급대 바베큐 파티에 갔다가 키가 크고 수염이 짙은 구급대원 폴 아탈리 노박을 만났습니다. 그는 냉전 중 퀸즈로 이주한 오스트리아인 어머니와 헝가리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자 외아들이었는데요. 폴의 어머니는 폴이 노인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자원봉사를 한 후 응급의료에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차갑고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죠. 캐서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가렛 허시먼은 처음부터 폴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반사회적이었고 저를 소름 돋게 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은 그를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었던 폴은 퀸즈에 있는 자메이카 병원 의료센터에서 약 5년간 근무했으며 병원에서 가장 노련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용감한 사람으로 정평이 난 믿음직한 구급대원이었죠. 폴은 동료들에게 특이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는 구급대원들의 정상적인 행동은
일반인과는 약간 다를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폴은 생사의 갈림길과 오랜 지루함이 뒤섞인 상황이었죠. 조던 프레스에 따르면 구급차 안에서의 성관계와 처방약 남용은 출동 사이에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는 한때 퍼코셋을 너무 많이 복용해 어떻게 출동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폴이 포르노 영상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구급차를 와이파이 핫스팟 근처에서 자주 멈춰 세우곤 했다고 전했습니다. 폴은 포르노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공허함을 물건과 포르노로 채우려고 했었죠. 그는 결코 만족할 줄 몰랐어요. 폴과 캐서린의 관계는 동료 구급대원들에게 그다지 어울린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검소했고 회계사처럼 회계장부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항상 빈털털이었고 수입을 전자제품과 오토바이에 탕진했습니다. 1997년 발렌타인데이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1년 후 폴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설리번 카운티 네로우즈버그에 있는 3살 배기 딸 나탈리와 함께 저렴한 집을 사서 살고 있었는데요. 폴은 일주일에 며칠씩 퀸즈에서 지내고 캐서린은 네로우즈버그에 남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이 내가 자란 곳이 바로 여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했죠. 네로우스버그에서 폴과 캐서린은 값싼 농가를 사들여 개조하거나 여름 주말마다 와인을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집 수리가 필요했지만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아 거의 손보지 못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2003년 아들 니콜라스가 태어납니다. 캐서린은 지역사회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걸스카우트를 통솔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가을, 자메이카 구급대원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합니다. 25살 미셸 프랑스는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구급대원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고 구급차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롱 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에이비스 렌터카 임원의 딸로 10대 시절부터 구급차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녀에게는 고민도 많았는데요. 15살에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20살이 되자 심장 부정맥, 섬유 근육통 등 여러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통제와 항우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을 복용합니다. 라프랑스는 폴과 프레스와 함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레스와 하룻밤을 보낸 후 그녀는 폴과 불륜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로맨스는 응급 상황과 맞물리며 아드레날린에 의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후 그녀가 환자에게 첫 응급처치를 성공한 후 폴에게 응급처치 성공했어 라고 문자를 보냈고 축하 술자리에서 그와 키스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라프랑스는 폴에게 별거하라고 고집한 날 두 사람은 함께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몇 주 후 라프랑스는 한밤중에 네로우스버그 집에 전화를 걸어 그를 찾았고 캐서린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은 롱아일랜드 글렌코브에 있는 라프랑스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고 캐서린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는 매달 $1,700의 양육비를 지불했고 격주로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라프랑스에게 폴은 캐서린을 뚱뚱하고 못생긴 트롤이자 끔찍한 엄마라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돈과 아이들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고 폴은 양육권을 빌미 삼아 캐서린을 협박했습니다. 네로우스버그 지인들에게 캐서린은 진정한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학교와 지역 교회 캠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아이들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고 싶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던 캐서린은 두려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폴이 집을 나간 지 2주 후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돈을 주고 집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캐서린이 사망 후 폴은 보험금으로 플로리다주 팜코스트에 수영장이 있는 집을 사고 아이들 라프랑스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폴과 라프랑스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어느 기점을 통해 그들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 끝을 맺게 됩니다. 캐서린이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2012년 4월 어느 날 오후, 라프랑스는 뉴욕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캐서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5개월 후 수사당국은 폴을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합니다. 설리번 카운티 검사는 배슈만단에게 폴의 범행 동기가 탐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증인 라프랑스는 기소 면책권을 조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5일 동안 거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첨하는 듯한 태도로 증언을 했는데요. 그녀는 폴이 언제 자신의 계획을 밝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삶이 편해지고 싶어서 그 계획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화재 발생 일주일 전 오토바이를 구실로 캐서린의 집을 방문했고, 이때 폴은 몰래 아래층으로 내려가 지하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는 캐서린이 나쁜 사람이고 아이들은 학대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방검사는 그녀에게 그가 12월 12일 전에 캐서린에 대해 해야 할 일을 당신에게 말했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그녀를 죽여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걸 막기 위해 뭔가를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경찰은 자메이카 병원 응급구조대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폴이 아내를 미워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시체를 처리하는 완전 범죄를 저지를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구급대원 에드 파머는 폴이 전화로 캐서린에게 당신이 내 아이들의 엄마일지 몰라도 난 널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파머는 사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방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인 돈 메들리는 어느 날 차고에 서 있었는데 폴이 시체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폴보다 경험이 많은 몇 안 되는 베테랑 구급대원 중 한 명인 윌리 곤잘레스는 어느 날 밤 폴과 함께 구급차에 타고 있을 때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폴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알아?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를 보고 아니 어떻게? 라고 물었죠. 불이야, 증거를 없애 라고 대답하더군요. 당시 폴의 동료들은 그의 말이 그저 교대 근무를 견딜 수 있게 한 블랙 유머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증언합니다. 파머는 배시원단에게 차고에서 모두가 죽음과 시체에 대해 늘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배시원단들은 폴이 계획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190cm의 거구 스콧 셔우드였습니다. 평생 양극성 장애와 싸우며 에더럴, 셀렉사, 세로켈, 트라조돈과 같은 정신과 약물을 매일 다량 복용해온 그의 경험을 동료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감정이 예민했고 특히 아이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폴에 대한 증언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살인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한 셔우드는 배시만단에게 폴의 처지를 공감해서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힘든 이혼을 경험했고 아이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데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셔우드는 폴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증언합니다. 12월 12일 밤 검찰은 폴과 라프랑스가 아이들과 함께 글렌코브에 있는 자택에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라프랑스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잘 수 있도록 베나드릴 스트립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때 셔우드가 도착했고 세 사람은 캐서린에게 사용할 크로로보롬을 만든 다음 그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죽음을 사고처럼 위장할 계획이었죠. 셔우드는 월마트에 들려 비니모자, 테이프, 장갑을 샀고 폴을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폴은 셔우드에게 캐서린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헛간 뒤에 주차하라고 했습니다. 폴은 떠났고 셔우드는 차에 앉아 기다립니다. 1시간 후 폴은 숲속에서 나타나 차에 올라타며 다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라프랑스에 따르면 폴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 끝났어 라고 반복했다고 진술합니다. 일주일 후 그는 마침내 그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화재 경보기를 울려 캐서린을 지하실로 유인한 후
직접 만든 크로로포름을 뿌렸지만 소용이 없어 목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아이들을 생각해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내 한 말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일이야 뿐이었어요. 라프랑스는 그의 자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으려고 술을 마셨는데요. 어느 날 밤 너무 취해서 옷을 벗고 이웃집에 침입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6명의 경찰이 그녀를 수갑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전날 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그녀는 근처 마을에 콘도로 이사했고 폴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침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폴이 저를 죽이러 온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2012년 봄에 지역 보안관과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범죄 사실을 말했고 그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습니다. 재판에서 폴은 뉴욕 출신 변호사 게리 그린월드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그린월드는 라프랑스가 폴과 아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셔우드를 유혹했고 캐서린을 살해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라프랑스는 셔우드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린월드는 배심원단들에게 라프랑스가 여러 기혼 남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린월드는 며칠 동안 라프랑스와 셔우드의 방대한 의료 및 심리 기록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재판을 장기화시켰고 설리반 카운티 역사상 가장 긴 재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검찰 측은 뉴욕 소방국에서 일하는 앨리스 헬린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2004년에 셔우드와 사귀기 시작했고 그가 체포되기 2주 전인 2012년 9월에 결혼합니다. 헬렌은 남자친구가 2008년 12월 12일 밤 폴을 네로우스버그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체포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2013년 9월 27일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폴에게 1급 및 2급 살인, 방화, 절도, 중절도, 보험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폴에게 살인 후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에 대해 78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셔우드는 2급 살인 공무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여 3년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서린의 보험금 중 2만 5천 달러를 학자금 대출에 갚는데 쓴 내부 고발자 라프랑스는 실형 없이 풀려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늦게나마 내려졌지만 캐서린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